오태진 교수와 함께하는 이페스 코리아 한능검 근현대사입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한능검 교재와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96페이지고요. 양가로 5번의 갑오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동학과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의 연관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동학 전개 순서가 있죠. 처음에는 동학이니까 그 교조 신원운동, 그러니까 동학 교조로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최재우의 누명을 씻어달라라는 교조 신원운동이 삼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전라북도죠. 1기, 2기, 3기 몽땅 다 전라북도고 그 마지막 시기가 그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충청남도 공주로 진격한 것까지입니다. 사실 동학이. 그래서 그 시기까지가 이제 그 4기와는 좀 다른 1, 2, 3기까지는 전라북도, 4기부터는 충청남도 요 정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순서별하면 고백, 정장이 된다 했죠. 고부입니다. 고부 밀란기, 조병갑이라는 군수의 학정 수탈 때문인데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동학 농민운동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라 할 수 있고 우리 역사에서 보는 가장 반동적인 성격에 띄는 인물이 병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장 포고문에 의한 백산봉기, 그래서 백산봉기의 이후에 농민들이 정부군을 격파하는 내용들을 보이죠. 정읍 황토현 전투와 장성 황룡촌 전투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농민군의 비밀 무기, 그게 뭐였어요? 가로 7m, 세로 1.5m의 집단으로 막 구성된 장태죠. 예. 그 장태는 총알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때 정부군을 격파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무혈 입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전주성 무혈 입성 이후에 집강소가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주집이 되죠. 전주집. 그래서 전주 화약대, 전주 집강소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 집강소에서 한 일이 뭐예요? 집에서 한 일이 과부 재혼하게 하고 노비제도 폐지하고 토지 평균 분작을 한 일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부군은 합의를 해줄 생각도 없었고 실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청군 파병에 이은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군이 파병되었다 해서 전주화약 이전에 청일 파병, 전주화약 이후에 교정청 설치, 일본군 경복궁 점령, 그리고 청일 전쟁 6월 23일, 넘버 2, 넘버 3끼리의 싸움, 한중일, 넘버 2, 중국, 넘버 3, 일본끼리의 싸움, 청일 전쟁이죠. 자, 이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군은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면서 전시 비상내각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일 전쟁의 결과. 그럼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지니까 자, 뭐가 필요해요? 전시 군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군국 기무를 담당하는 임시적인 기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법적 임시기구라고 하는데 조선의 법률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이 설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군국 기무처를 6월 25일에 설치하게 돼요. 청일 전쟁이 터진 건 6월 23일이었거든요. 이틀 뒤에 군국 기무처가 설치가 되었고 이 군국 기무처는 임시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1차 내각에서 있었던 1차 갑오개혁의 중심 기구이기는 하나 2차 내각으로 가게 되면 이 군국 기무처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군국 기무처가 나오면 1차 때 있었던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1차, 2차 구분하는 과정에서 그 내각의 핵심 인사가 김홍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군국기무처의 책임자고요. 당시 김홍집은 영의정이었으나 군국기무처에는 의정부라는 기구가 아니라 또 다른 기구의 책임자였으므로 이 군국기무처의 책임자를 총재관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재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재상이 되겠죠. 그래서 김홍집은 영의정으로서 군국기무처의 총재관을 겸임하였고 군국기무처의 비상내각의 이 기무위원이라고 하는데 그 기무위원이 17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군국기무위원들이 주도했던 내정 개혁이 바로 1차 때 이루어진 1차 갑오개혁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박정양, 유일준 등이 있고요. 크게 말하면 이제 이 파트에서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개혁이 있어요. 가부개혁 정치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가 외교적인 부분에서 드디어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청일전쟁은 일본이 표방하기를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킨다. 이게 이제 명분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나라의 연호를 중단하고요. 개국이라는 개국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개국 연호란 조선 개국이 1392년이므로 1392년이 개국 1년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국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곧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독립했구나. 어디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근데 곧 일본한테 우리가 식민지가 되죠. 우리 역사가 그따위예요. 한편 관리 등용제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가운데에서 뭐가 과거냐? 1차가 당연히 과거죠. 그래서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되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의정부 체제는 유지가 되지만 우리가 2호 예병 형공이라는 의정부 6조 체제로 나라를 운영했는데 그 6조를 폐지하고 일본식 관제인 팔아문 체제로 바꾸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정도. 그다음 경제 부분에서의 경제 부분에서의 개혁은 팔아문 체제에서의 탁지아문, 즉 탁지아문, 내무아문, 외무아문, 농상아문, 공무아문, 법무아문 등등등등 여러 아문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호조라는 그 관청을 계승한 탁지아문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이 탁지아문이라는 관청에서 재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화폐 발행을 하거든요. 그 화폐 발행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은본위 화폐 제도였어요. 그래서 은화를 발행하되 은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보조화폐로 백동화라고 하는 동전을, 그 은전이죠. 은이랑 동이 섞여 있는 백동화를 발행하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한국에서 이걸 주조했겠죠. 전한국은 누가? 마이어라는 독일인이 만든 기구였고 그 화폐를 발행하는 당호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화약무기라고 했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건 당호전, 화약, 무기 요걸 제작하는 거 기기창이잖아요. 그래서 마이어가 만들었던 기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회적으로 이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바로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였고 노비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폐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비제도가 폐지가 된 것. 그래서 과거도 과거가 됐지만 과부의 개가도 허용한 것이 이때이고 노비제도도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정도. 이게 1차 가보개혁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동학농민운동이 내걸었던 패정개혁안이 있었죠. 그 패정개혁안의 일부가 바로 이런 식으로 계승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동학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1차 가부개혁과 2차 가부개혁 사이에는 우금치 전투가 있죠. 그래서 농민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고 난 이후에 일본은 조금 더 이제는 어느 정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내정 이런 게 안보가 불안 요소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2차 내각을 발족시키는데 2차 내각은 우금치 전투 직후인 열흘 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21일에 2차 내각이 발족하였고요. 이 시기 때는 이제 2차니까 2명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김홍집에다가 플러스 갑신정변 때 망명했던 친일파 박영효가 들어오게 되어요. 그래서 이 박영효가 내무아문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총리는 김홍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차 내각이 수립됐다고 볼 수가 있으면서 이때 청나라로부터 독립했음을 상징하는 독립서고문이 발표가 되었어요. 고종임금이 문무백관과 더불어서 종묘에 나아가서 우리가 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되었고요. 곧이어 헌법과 유사한 홍범이라고 하는, 홍범은 헌법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동양식 표현인데 홍범 14조가 발표되기에 이릅니다. 이 홍범 14조가 발표된 건 12월 12일 동짓날 근처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홍범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헌 정치가 시작된 듯 하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홍범 14조는 12월 12일에 발표가 된 것. 흐름상 정치적으로 이렇게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면서 입헌 군주 체제가 나아갔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 노렸던 두 가지죠. 하나는 조선을 독립시키는 거, 하나는 조선을 입헌 정치 체제로 발전시키는 거. 이제 일본이 이렇게 내걸었던 명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고 팔아문 체제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 팔아문 체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칠부 체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7부가 된 것은 행정부 2개를 하나로 통합한 결과죠. 그래서 8개 중에 뭐가 통합된 거냐면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이 통합되어서 농상공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이 통합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상공부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지방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지방제도가 23부 337군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23부로 나눈 것은 일본식 현제도의 도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도 체제가 없어지고 23부가 되었다. 그래서 공통점은 중앙이 8아문 체제였죠. 8이 7이 되고요. 또 지방이 8도였죠. 8도가 23부가 되면서 합이 30부 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23부 337군 형태로 지방제도가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제도. 그래서 23부 337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밖에 사법제도의 개혁과 군사제도의 개혁, 교육제도의 개혁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군, 사, 사법, 교육. 그래서 군사 교육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군사제도는 훈련대라는 군대가 만들어지고, 사법제도는 법원이 만들어져요. 그 당시 이제 재판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소가 설치가 되었으며, 교육제도는 사범학교가 처음 등장했던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의 전신이겠죠? 그래서 교육대학교 같은 개념의 사범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지덕체에 입각한 평등 교육이 강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끝으로 이 홍범 14조에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갑신정변에서의 혁신정강한 14조 있었죠. 그 혁신정강 14조와 거의 비슷해요. 혁신정강 14조의 내용이 뭐였나요? 공평, 내규, 해호지였죠. 그래서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라고 써있었던 것. 조공하지 않는다. 또 인민평등의 권리를 개정한다. 또 내시부, 규장각, 해상공국, 또 호조로의 제정이 일어나 지조법 개혁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 앞에서 공부했다면 비슷한 형식으로 홍범14조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홍범14조에서는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라고 써있지 않고 천국에 의부하지 않고 자주 독립하는 기초를 세운다 이렇게 써있어요. 조공하지 않는다와 자주 독립한다는 내용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청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독립하겠다. 또 평등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문벌을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라고 써 있었어요. 또 주목되는 건 이 호조로의 제정이 일어나였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홍범14조에서는 탁지아문으로의 제정을 일어나 한다.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혁신정강화 14개조와 홍범 14조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써 있는데 문장의 형태나 단어의 형태만 달라질 뿐이에요. 왜요? 혁신정강 14조를 만든 것도 박영효였고 홍범 14조를 만든 것도 사실상 박영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체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홍범 14조에서의 그 키워드를 알려드리면 바로 탁지아문입니다. 그래서 탁지아문이 보인다. 그러면 갑오개혁 이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차, 2차 갑오개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갑오년을 마무리합니다. 자, 97페이지 이제 을미년을 한번 가볼까요? 자, 1895년이 을미년이었죠. 그래서 을미적. 자, 을미년에서 주목되는 게 이 동그라미예요. 그죠? 을미년. 제가 을미년 이렇게 한 이유는 을미년의 을미개혁이 양력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태양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머리를 홀랑 깎아버리는 단발령이 있었다라는 정도.
그래서 태양력과 단발령이 을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을자에 이응을 가지고 한번 연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흐름은요.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모노세키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일본의 큐슈 지방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일본의 서쪽이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패배하고 패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는 조선의 독립을 완전한 자주 독립을 승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럼 우리가 청나라에 이렇게 속국이 됐던 게 언제였을까요? 병자호란 직후였죠. 1637년 우리가 남한산성 공부하면서 제가 가르쳐 드렸었죠.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패전하면서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는데 그게 1637년이거든요. 그럼 1637년에 우리가 병자호란 때 패배하면서 1895년까지니까 약 260년 기간 동안을 청나라의 속국으로 살았는데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하면서 승리하고 즉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면서 일본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청나라, 중국의 속국이었던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일본이 계속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일본, 자기네들 없었으면 니네 조선, 아직도 한국, 중국의 속국이 되었을 거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고, 뭐 그 이후에 이영량을 배상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영량 정도를 배상한다. 또 그 밖에 영토 할양이 이루어지는데, 뭐, 대만, 또 팽호도, 위해위, 그다음에 대만, 팽호도, 위해위, 또 요동, 요동이라고 하는 지역. 이 요동이 어디냐면은 여대입니다. 여대. 예, 여순과 대련이거든요. 그래서 여순, 대련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요동이라고 하는 지방은 한반도 만주 남부죠.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서 청나라를 내쫓은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요동 지방을 이 일본 영토로 사실상 삼았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만까지 일본이 갖게 된 거죠. 그럼 일본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산되죠. 근데 사실 이 만주 지방을 사실 노리고 있었던 것은 일본만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였냐면 러시아 등이 이 저 만주 지방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 자, 세 나라죠. 그래서 이 나라를 삼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이 이러한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고 이건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이른바 삼국 간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삼국 간섭에 일본이 결국 굴복하면서 본인들이 이 요동을 청나라에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던 거고 이 위회위조차도 역시 반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여순 대련조차 문제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 요동 지방, 남만주 지방에서 철수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러시아가 일본 보고 니네가 지금 이런 시모노세키 조약을 한 것은 조선의 독립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철수를 요구한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일본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의 요구에 굴복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러시아가 일본을 굴복시켰네? 간섭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고 해서요. 우리 조선은 당시 민비 정권이죠. 민씨 정권이 민비가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인아라고 해요. 인아라는 건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는 거고 거일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럼 인하거일이라는 건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물리치겠다라는 정책이고 그 결과 러시아 세력이 후퇴하게 되고 다시 일본 세력이 후퇴되고 친러 세력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일 정책에 따라서 2차 내각의 핵심이었던 박영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본으로 다시 망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재망명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인아 정책에 따라 박영효 망명 이후에 3차 내각이 수립되었던 거예요. 3차 내각은 당연히 친러 내각의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3차 내각은 이범진
또 이완용과 같은, 이완용은 당시 친미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친일이 된 것,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도 놀랄 만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인하 거일 정책을 통해서 3차 내각이 수립이 되었어요. 이에 조선에서조차 일본 내각이, 이렇게 일본 친일 내각이 이렇게 물러가게 되고 없어지게 되자 이것 때문에 당황한 일본은 결국 비상수단을 꺼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조선에 파견된 일본 공사를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노우에라고 불렀던 일본 공사를 육군 중장 출신의 미우라라고 하는 그 군인으로 교체를 하게 돼요. 이 미우라라고 하는 이 일본 공사는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뭔가 무력 수단, 강경파인 거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어떤 무력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신임 공사 접견을 했던 명성황후, 즉 민비는 이 미우라 고로의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나 음험하고 무섭게 생겨서 다시 그 얼굴을 떠올리기만 하더라도 내가 소름이 끼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민비는 결국 본인의 운명을 예감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우라 고로가 결국 이 민비를 접견했을 때 그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국 미우라 고로에서 단행됐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을미사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말하는 것이거죠. 다른 말로 옥호루 정변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호루라고 하는 건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거처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결국 명성황후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게 음력 10월 8일이에요. 진짜 18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을미사변, 이게 음력 10월 8일이니까 양력 10월 8일이니까 이제 초가을, 한가을, 그죠? 그런 날씨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력 8월 20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8월 20일 날 을미사변이 일어나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다시 3차 내각이 붕괴하고 4차 내각이 수립됐거든요. 을미사변 이후에 4차 내각이 수립되면서 이 내각에서 추진하던 개혁을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미년 개혁은 단발령, 태양역, 건양연호 사용, 소학교 설치, 우편사무 재개, 그리고 친위대, 진위대 설치, 상무회의소 규칙 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 다 외우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한능검은 을미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 몇 개만 찾아보라고 해요. 자, 을미개혁이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크게 그려버리면, 자, 바로 뭐가 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발령이죠. 그래서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그래서 단발이라는 건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상투를 댕강 잘라버리는 단발령이 있었고요. 곧 이후 태양력으로 바꿉니다. 태양력. 이렇게 태양력. 그래서 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갑자기 양력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양력을 사용했다라는 뜻으로 처음으로 양력을 썼다 해서 그 다음 해부터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건양이라는 연호가 11월 20일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11월 20일이 우리 96년 1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음력과 양력이 우리가 병기가 된 게 96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었던 우정국 있죠. 우정국. 그 우정국이 우체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을미개혁은 3개를 기억하자. 첫 번째, 단발령. 두 번째, 태양력을 사용한 것. 그 다음, 우체사가 다시 재개된 것.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의 우체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되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같은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명성황후에 대한 어떤 그 살해 사건이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라는 의식이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이 복수는 명성황후를 살해한 을미사변에 대한 복수입니다. 또 단발령에 대한 내용, 단발령에 대한 저항이 있었거든요. 이걸 뭐라 하냐면은 보형이라고 해요. 이 보형이라고 하는 건 형태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형태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 전통을 보존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보형이라고 하는 제도를, 복수보형을 기치로 의병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을미의병은 복수보형의 기치로 내걸어서
원통함을 어찌하리. 국무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미 이를 갈았는데 이제는 임금께서 섬나라 오랑캐 놈들에게 머리카락을 잘리시는 이 수치스럽고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런 식의 경문을 내걸거든요. 그래서 원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가 뭐라 했어요? 원한의 역사라 했죠. 원한과 통한의 역사, 복수심에 증오심에 불타는 역사가 우리 국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명성황후에 대한 복수를 내걸고 고종 임금이 머리카락을 잘린 것에 대한 어떤 그 전통을 보존하겠다는 복수 보영이 의병투쟁으로 일어났고, 이 의병투쟁을 주도한 분이 첫 번째가 유인석 장군, 그다음에 이소웅이라는 이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이라는 이 두 분이 복수 보영을 내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군대가 이 을미의병을 진압하러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송된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고종이 병신년이죠. 이제 1896년이 병신년인데, 그 병신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는 아관 파천이 단행이 됩니다. 자, 이로써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아관 파천으로 조선은 없어진 거예요. 조선이라는 명칭이 없어진 게 아관파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관파천 중에 고종은 을미의병을 해산하라라고 했어요. 참 이것도 어이가 없죠. 그래서 유인석, 이소웅 의병장 입장에선 복수 보형, 아니 우리가 왕비 전하에 그 원수를 갚아드리겠다는데 왜 해산하라고 하지? 그래서 고종 임금이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을 내려서 당분간 의병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을미년 내용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을미년에 대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역시 또 제가 왔습니다. 을미년을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시작하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일본 싫어 이렇게 했죠. 러시아의 삼국간섭. 그래서 싫어. 을미년입니다. 싫어. 뭐가 인사하기 싫어. 그랬죠. 싫어, 인사하기 싫어. 그래서 인아거일, 그랬더니 을미사변이 일어났죠. 싫어, 인사. 그랬더니 을미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4차 내각이 수립되면서, 그죠? 을미개혁이 일어났어요. 을미개혁. 그 다음에 이 을미개혁에 대한 의병이 일어났죠. 그래서 의병투쟁까지. 싫어, 인사, 개병. 근데 이제 병신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연도가. 병신년에 어디로 가요?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돼요. 욕이 아니에요. 싫어, 인사, 개, 병신아 순서입니다. 싫어, 인사, 개, 병신아. 싫어, 인사, 개, 병신아. 이게 을미년에 있어서의 순서 배열이에요. 상황극 해볼까요? 야, 인사 좀 잘해봐. 일본이 우리 조선 보고. 야, 인사 좀 잘해. 조선. 싫어. 인사? 개, 병신아. 이거죠? 싫어. 인사, 개, 병신아. 이 순서가 을미개혁 순서입니다. 1895년 순서. 시가 뭐예요? 욕이 아니에요. 시모노세키 조약. 러시아 삼국간섭. 인하거일.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병신년. 아관파천까지. 알겠죠? 그래서 싫어, 인사, 개, 병신아 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을미개혁이 제가 나온다 했죠? 을미개혁 어떻게 외운다? 요렇게 외운다. 그죠? 예,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리고 양력을 사용했다 해서 태양력 사용, 건양이라는 연호, 양, 그리고 우체사 설치. 그래서 우편사무 재개입니다. 이게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8월 20일 을미사변, 요게 이제 음력 8월 20일이고 10월 8일이 되죠.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주조선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는 낭인과 군대를 없애워 경복궁을 침범하여 곤영합 오코루에서 명성황후를 시한 후 4차 친일내각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4차 내각의 핵심이 김홍집인데요. 김홍집은 1, 2, 3, 4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김홍집은 존재한다고 보시고, 그러면 이 사람 뭐야? 1차 김홍집, 2차 김홍집, 3차 김홍집, 4차 김홍집. 그러면 친일, 친러, 친일에 김홍집이 다 있죠? 김홍집 스테이트 플롯이야? 이 김홍집은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 여론도 안 좋았고, 그래서 결국 고종이 아관파천 직후에 당시 의정부 내각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 김홍집을 척살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종이 김홍집을 죽여라 이래가지고 성난 군중들이 김홍집을 결국
자기 집에 있었던 김홍집을 끌어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은 김홍집의 시신을 서울 시내 이 종로를 막 끌고 다니면서 줄에다가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체에다가 막 메타작하고 침 뱉고 막 엉망진창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서울 시민들의 모습인데, 당시 시신에까지 그렇게 능욕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김홍집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시체를 그런 식으로 했겠나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 이완용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완용이 우리나라 팔아먹은 놈이잖아요. 그럼 이완용을 뭐 죽여라, 뭐 김구 선생님이 그랬다, 그럼 죽였어. 근데 그 시신을 막 묶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막 이 자식이 이완용이야? 너 잘못 왔다. 너 죽었어도 넌 죽은 게 아니야 하면서 막 때리고 이래요. 오죽하면 그렇겠냐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모르는 내용들을 저는 되게 많이 알잖아요. 근데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되게 점잖게 다 써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잔인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김홍집에 대한 변명을 좀 드리자면, 김홍집은, 그 2차 수신사 조선 책략을 일본에 가서 갖고 들어온 것부터 역사책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880년이에요. 지금은 언제입니까? 1896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80년부터 96년까지 16년 동안 김홍집이 등장하고 존재하는데, 김홍집은 마지막에 별명이 뭐였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명 남학신대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학신대감은 항상 신고 다니던 신발이 남학신이었기 때문인데, 이게 오늘처럼 더운 날씨에도 남학신을 신고 다니고, 또 비가 오더라도 남학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땡볕이 비추나 이분은 늘 출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 16년 동안의 기간이 80년부터 96년 기간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좋은 일이 많습니까? 엉망진창입니까?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개판인 시기에 그 시기에 활동했던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1차 가보개혁 때 김홍집이 영의정까지 가고 총재관까지 올라가면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독이 든 성배다. 조선의 총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는, 이거는 아무리 잘해봐야 본전도 못 찾는 엉망진창인 국무총리 자리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시신 능욕을 당하기까지 이렇게 서울 시내 시체가 되면서까지 끌고 다니면서 시신을 막 사람들이 두드려 패고 침 뱉고 밟고 막 목에 걸어서 막 시신을 위에 걸어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때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듯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김홍집 척살령을 내렸을 때도 김홍집은 자기를 죽이라는 고종 임금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피신을 권유했어요. 대감, 피신하십시오. 지금 서울시의 폭도들이 김홍집 대감을 잡으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홍집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나라, 내 집에서 도망쳐봐야 어디를 가겠는가. 그냥 나 두거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비겁한 사람이었을까요? 글쎄요. 예.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었다. 니나거일 이후에 했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4차 김홍집 내각을 보면 을미개혁이 단발령과 태양역과 우체사 재개한 내용 설명드렸고, 이 과정에서 유인석과 이소응 장군 등 특히 유인석이 복수보형이라는 기치로 을미의병을 일으켰다. 특히 충주성을 일시 점령하기도 했으며, 왜냐하면 충청북도니까 제천 남산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는 만주 통화로 가서 기지를 건설하게 된다. 그래서 유인석 장군은 제천에서 거병하였고, 충주에서 충주성을 점령하였으며, 제천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만주로 이동하게 되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한 독립군 장군이 되기도 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병신아라고 했죠. 제가 병신아, 그게 뭐예요? 병신년 아관파천을 말하는 것이 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신년은 1896년이고 아관파천으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였으며, 탈출한 직후에는 을미의병 해산령을 내렸다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른바 실어 인사개 병신아, 이게 95년 을미년의 내용이었다. 그럼 가보세 을미적
이 강의 지금 2시간째죠. 장난 아니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고백정장 전주 집이죠. 고백정장 전주 집. 고백할 때 정장 입고 전주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고백정장 전주 집 공주까지. 누구한테? 공주님에게 고백하러 간다. 고백정장 전주 집 공주님께. 그죠? 그 사이에 1차, 2차 갑오개혁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요 내용 가운데에서는 청일전쟁이 6월 23일, 군국기무처 6월 25일. 이게 외우기 어려우시면 6.25죠? 6.25니까 누가 생각나요? 국군이 생각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25 국군기무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폐지, 그지? 2차 때는 폐지. 자, 1차 때에 과거 폐지가 나오면 과거에 오면 돼. 미래가 아니라 과거, 또 과부, 과거 폐지, 과부 제가 허용, 노비 폐지, 그지? 그 다음에 백동화라고 하는 은화를 만들었다. 개국 연호 사용했던 거. 이게 1차 갑오개혁 때 있었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98페이지 갑니다. 자, 독립협회 내용이죠. 자, 이 독립협회는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고종 아관파천 이후니까 여기다 살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나요? 네. 자, 아관파천 이후입니다. 그래서 고종 임금이 아관으로 탈출한 상황이다. 사실상 아관파천이죠. 러시아 공사관. 여기 근처에 있어요. 저쪽 광화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아관이 있습니다. 그 아관 탈출을 했죠. 아관 파천. 그럼 이건 사실 무슨 뜻이에요? 조선의 멸망이다. 조선이라는 명칭은 이때 없어집니다. 96년을 기점으로. 그래서 병신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병신조선 멸망. 또 연도가 조금 좀 욕 같죠. 그죠? 이게 병신년인데 병신년이니까 뭔가 병신된 것 같아. 그래서 고종도 머리 깎이고 아관으로 탈출했죠. 머리 깎이고 울면서. 그래서 조선이 곧 멸망한 거예요. 그럼 조선 멸망 이후에 이제 조선의 멸망이니까 조선 멸망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해야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아관파천 이후에 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을 하니까 러시아를 필두로 우리나라의 이권을 러시아가 엄청나게 침탈을 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침탈해가는 이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러시아만 이거 가져가나? 아니죠. 제가 미국과 조약 체결할 때 최거 관세라고 했죠. 최혜국 대우라는 것을 미국에게 주기도 했고 일본도 조일 통상 장정을 통해서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다 최혜국 대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한 러시아 등 이걸 이제 열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강이라는 건 뭐냐면 많다 이거예요. 나열하는 강대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해 갔다. 그럼 이런 침탈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은 뭐예요? 우리의 자주 국권을 수호하는 자주적 국권 수호 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자주 국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고종이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이 고종에 기대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강대국이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강력한 국가가 되겠다 해서 자강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강개혁 운동. 근데 이 자강개혁을 하려면은 전반적인 고종이 지금 사라진 상황 속에서 왕에게 기대하거나 할 게 없죠. 그래서 바로 이 민들의 전반적인 민도를 올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몽운동. 그래서 이 민들이 주도하는 계몽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다. 민들의 계몽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얘기고, 그다음 끝으로 세 번째가 황제가 사라졌으므로 이제 민들이 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민권 운동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유 민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국권 침탈 및 또 임금님이 왕이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체가 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는 자주국권, 또 민들의 계몽을 통한 자강개혁, 또 이 자유민권이라고 하는 왕권이 아닌 민권운동이 전개돼서 이것을 이른바 삼자운동이라고 합니다. 삼자운동 이렇게
예, 그래서 자주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바로 뭐냐? 독립협회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아관파천 이후에 그 권력의 공백을 대신하고 있었던 중요한 단체였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는 일단 시험 문제가 이 독립협회의 여러 활동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기랑 후기로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독립협회는 전기 그러면 1896년식이라고 볼 수 있고 후기 그러면 1898년식이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1897년이라고 해서 분기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 독립협회 활동을 시기적으로 나눠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에 우리나라가 처했던 상황.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멸망 상태거든요.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를 열강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권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있고 또 아직 민들은 민주국가를 만들 만큼의 민도를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도가 매우 낮은 상태고 그러니까 민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장하는 그런 시기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운동을 3자 운동이라 한다. 몇 개? 3개. 자주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이라 해서 세계 3자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사실 독립협회가 어느 날 갑자기 뿅 등장한 건 아니었고 원래 명칭은 정동구락부라고 불렀었어요. 정동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지금 제가 있는 곳.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심지, 사실 조선 대한제국의 중심지가 서울이었고 서울에서도 어디였냐면 방금 바로 제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종로입니다. 종로. 이 종로가 우리나라의 중심이에요. 센터, 배꼽이에요. 그래서 이 종로에 있는 저쪽 동네 이름이 정동이라는 동네가 하나 있죠. 바로 옆에. 그 러시아 공사관이 있던 데가 바로 정동이었기 때문에 이 정동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서 정동 클럽이라는 뜻으로 정동 구락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정동 구락부는 관료들이 중심이 된 외국 공사들과 외국 외교관들과 관계를 맺는 사교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정동클럽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동클럽은 우리 외교관들과 혹은 정치가들, 경제인들이 외국인들 있죠. 외국, 프랑스, 러시아 사람들이랑 만나서 교류했던 그런 기구가 정동구락부였어요. 그 이유는 정동이라는 동네에 러시아 공사관 등 여러 공사관들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동구락부 멤버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협회를 만드는데 독립협회의 과제가 3가지였다 했죠. 그게 뭐예요? 3가지다. 자주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 이 3가지인데 이를 위해서 독립협회가 했던 일은 이권수호운동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민권을 높이기 위한 민권 제고운동이 2번째다. 그래서 이권수호운동은 다른 말로 자주국권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 위해서 독립협회가 명칭이 독립협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독립이 됐던 것, 독립이라는 나라,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아닌 어엿한 독립적인 제국이다, 국가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 명칭을 독립협회라 했고, 그래서 이권수운동에 따라 1896년에 독립신문, 또 신문 가로치면 독립문, 또 협회에서 만든 독립회관, 독립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문을 만들고 독립관 등을 만들면서 이 독립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만든 조형물이에요. 이 조형물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겼죠? 어디에 있어요? 서대문 바깥에 있습니다. 그 서대문 바깥에 이 독립문이 있던 자리가 사실은 원래 뭐가 있던 자리냐면은 청나라 사신이 들어올 때 이렇게 통과하는 이렇게 서대문을 통과할 때 중국인 있죠. 청나라 사신이 이렇게 들어올 때 통과하는 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와진 모양으로 돼가지고 아주 높게 생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문이 있었어요. 요 문의 이름이 뭐였냐면 조그맣게 쓸게요. 영은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은문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은혜로운 칙사를 맞이하는 문이란 뜻으로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 영은문이었어요. 그 영은문을 독립협회 회원들이 헐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얼마 지나지 않는 곳에다가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성금을 통해 건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은 청나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에 만든 문이 확실한 거죠. 또 이 독립관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 독립관은 청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머물던 호텔 같은 게 이름이 뭐였냐면 모화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모화관이라는 그런 어떤 그 호텔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사신 유숙소. 그래서 이 모화관이라는 뜻은 화하니까 중국을 말하고 중국을 사모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에서 중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곳이다라는 뜻으로 모화관이라 했으니까 이건 역시 청나라 사신이 머물던 호텔 숙소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 중국인이 들어와서 통과하는 문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또 청나라 사신이 묵었던 그 숙소인 모화관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관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독립문과 독립관의 건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자주 국권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내용이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독립관이라는 그런 그 건물에서는 관료 집단이나 지식인 집단들, 해외 유학을 다녀온 그런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토론회, 강연회 등이 활발하게 전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98페이지에 있는 아관파천 이후, 자, 고종 망명 이후에 독립협회가 96년 4월 달에 독립신문을 만들고 7월 달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라 했어요? 정동구락부로 존재했던 것이 독립신문 형태로 나타났고, 독립신문을 만든 이후에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독립신문은 자주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이라는 세 개의 3자 운동을 전개하면서, 독립협회는 정동구락부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민도가 굉장히 낮은 우리 국민들을 재교육시키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영은문과 모화관을 헐면서 밑에 사진 보이시죠?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수호운동과 민권제고운동 같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게 독립신문, 독립문, 독립관 등을 통한 신문 발행, 또 상징적 조형물, 또 독립관을 통한 토론회라던가 강연회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개최하면서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년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뭐가 불편했는지 1년 만에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환궁이 바로 이때이다. 그래서 고종이 환궁을 하고요. 환궁한 이후에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황제 즉위를 하게 되었다. 보십시오. 고종이 한 일이 뭐예요? 1년 만에 환궁하고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한 거거든요. 황을 한 것입니다. 97년에. 97년 황을 한 건데, 환궁, 환구단, 황제 즉위를 한 건데, 환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어느 궁궐로 돌아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고종이 어디로 돌아와요?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고덕동으로, 그지? 그래서 고덕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덕수궁으로 돌아왔다. 덕수궁의 현재 명칭이 뭐냐면 경운궁입니다. 그래서 덕수궁으로 돌아온 것,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왜 이름을 경운궁이라고도 하고 덕수라고도 하냐면은 정식 명칭은 경운궁이에요. 경복궁으로 간 게 아니라 경운궁으로 왔어요. 왜? 이 경운궁, 덕수궁이 정동에 있거든요. 러시아 공사관이랑 되게 가까워서 또 일본이 막 쳐들어오고 이러면은 얼른 러시아 공사관으로 버러우하려고, 알겠지? 그래서 덕수궁으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덕수가 고종의 궁호입니다. 일종의 별명, 닉네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덕수궁이라고도 불렀는데 원래 명칭은 경운궁이다. 그리고 곧이어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대한제국 선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897년 덕수궁 환궁, 그 다음에 구본 신참에 입각한 연호, 광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원구단은 환구단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구단에서 황제를 즉위하였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하였다. 그러면 제가 아까 96년에 조선은 멸망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97년에 뭐가 된 거예요? 대한제국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이 바로 대한제국 원년이 되는 거고 광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환궁하고 난 이후에 이제 98년부터는 뭔가 조금 양상이 바뀌는데 98년에는요 민권운동을 주로 치중했어요. 그래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곧이어 관민공동회라는 이름으로 더 발전해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만들고 관민공동회를 만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요즘 말로 치면 밖에 나가서 하는 집회입니다. 집회. 집회인데 만민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핵심이 이제 누구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98년 2월 달에.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는 많은 서울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서울에 있는 종로에서 모였거든요. 지금의 종강역 근처에서.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가 엄청나게 그 집회를 하면서 주로 다뤘던 이 의제가 우리나라의 이권을 어떻게 하면 수호할 것이냐. 그래서 이권 침탈을 획책하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의회를 설립하자라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어요. 또 여기에는 그 종로 상인들, 시전 상인들이 참여했으며 가장 중요한 게 조그만데 제가 이렇게 너무 조그만 데 써가지고 저도 후회 중이에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권리를 논하는 여권 통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주된 주제가 만민공동회의 주제가 말이죠. 이권 수호 운동, 다른 말로 하면 러시아 이권 규탄 운동이고 러시아를 주로 규탄하는 의회를 설립하자 또 시전 상인들이 주도해서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상인들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권 통문이 발표가 된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성들의 권리를 쟁취하자라는 여권 통문이 발표가 되었다. 그래서 그 여권 통문부터 잠깐 보면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으로서 관립 순성 여학교 설립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여성들만 들어가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걸 순성 여학교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관립으로 개편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공립 여학교를 만들자라는 운동까지 나갈 정도였다. 이것을 여권 통문이라 한다. 여학교 설시 통문이라고도 해요. 설시가 뭐냐면 여학교를 만들어 달라라는 통문이니까 일종의 서명운동 같은 거 이런 걸 전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누가 이걸 전개했냐면 서울 북촌에 사는 김소사, 이소사라는 분들이 주도했다는데 소사가 뭐냐면 과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셨던 그 어머니들이 여학교 설시 통문을 주도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한 게 요때이다. 자, 그러면 이제 관민공동회로 발전한다는 건 뭐냐면 만민공동회라는 집회에 정부 관료가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그 정부 관료가 누구냐면 조사시찰단 단장 동래부 암행어사 누구였지? 박정양. 그치? 박정양. 그 다음에 1886년 초대 주미공사가 누구였지? 예, 박정양. 예, 맞아요. 조사시찰단 일본 다녀온 박정양. 또 미국 공사를 역임한 박정양. 그러면 일본파, 미국파니까 친미죠. 친미적 성향의 박정양이 여기 뿅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친일파이고 친미파예요. 일본, 미국을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에 박정양은 당연히 러시아 이권 침탈에 규탄하는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일본과 미국을 다녀오니까 그 일본과 미국에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 나라에 있는 게 뭐예요? 의회죠. 그래서 바로 이 의회를 설립하자라는 헌의 6조라고 하는 것이 이 관민공동회에서 결의가 됐고 이 헌의 6조를 박정양이 중심이 되어서 고종임금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헌의 6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제가 있는데 이 중추원이라는 관제를 의회로 개편하자라는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회를 개설해달라는 운동이 전개가 된 것이 바로 이 독립협회 관민공동회 단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 내용은 거기 10월 달에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의 6조고 헌의의 6조에서 의가 뭐냐? 바로 의회 설립 요구다. 의회를 최초로 설립하자라는 독립협회 요구가 있었고 그 독립협회 운동 중에 하나가 관민공동회라는 집회에서 고종임금께 바친다는 뜻으로 헌의 6조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 헌의 6조를 처음에 이제 접했던 고종임금, 고종황제께서는 이제 황제죠? 처음에는 그러마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조금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독립협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만이 아닙니다. 바로 중추원을 의회로 바꿔달라는 운동은 그 시작에 불구하고 궁극적인 독립협회라는 이놈들의 목표는 바로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공화국이 뭐예요? 황제를 폐위하고 대통령 제도를 운영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이걸 만들겠다라는 게 독립협회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보수 관료들의 어떤 고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중추원 관제가 실천에 옮겨지기 전, 중추원 관제라는 게 의회거든요. 의회가 실천에 옮겨지기 전 조병식이라는 보수 관료는 독립협회가 중요한 거예요. 황제를 폐위하고자 했고,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국을 건설하여 대통령에는 저기 지금 참여한 박정양과, 즉 동래부 암행어사 조사수찰단 단장을 역임하고 주미공사를 역임했던 박정양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윤치호와 각부 장관을 독립협회 회원이 차지한다는, 부통령인 윤치호, 각부 장관은 독립협회 회원들이 차지한다라는 보고를 해서 독립협회를 결국 해산하기에 이르게 만듭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헌의육조 중추원관제 선포를 통해서 처음엔 고종이 오케이, 예스 이랬는데 방금 얘기한 그 무고, 저는 근데 무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독립협회가 노렸던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무고라고 이제 써 있고, 그래서 결국 고종 임금께서 그러면 이놈들 안 되겠다 해서 NO 하면서 독립협회를 해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독립협회 해산령이 내려졌을 때 거기 공화국 추구 혐의를 받았다고 써 있죠. 이에 대해서 독립협회 회원들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하며 지금의 그 덕수궁 앞 서울시청 광장 있죠. 거기 앞에서 독립협회 회원 수천 명이 연좌 농성을 했어요. 독립협회 해산령을 철회해 주시오. 독립협회 해산령을 철회해 주시옵소서. 폐하. 저희는 공화국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나이다. 저희가 폐하를 폐위하려고 하다니요.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옵니다.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옵니다. 이러한 무고를 누가 했다는 말씀이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곤봉으로 무장한 보부상 집단이 나타나서 이러한 역적놈의 새끼들 이라고 하면서 곤봉으로 보부상 상단들이 독립협회 회원들을 지금의 서울시청 앞에서 두드려 패고 난리가 났습니다. 강제 진압하고 연행하고. 자,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곤봉으로 무기로 무장했던 보부상 집단, 바로 황국협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들 보부상 집단이 황국협회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요. 황국 뭐예요? 황제국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황제를 지키겠다. 독립협회는 황제를 폐위하겠다라는 무고를 받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황제를 폐위하고자 했고 공화국을 추구하고자 하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황제국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인 집단, 그들은 왕실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었던 보부상들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폐위되면 더 이상 그 보부상들의 특권이 유지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황제권이 유지가 되어야만 보부상의 특권이 유지가 될 수 있었기에 이들은 황제를 폐위하고자 하는 독립협회를 적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종의 암묵적 동의하에 황국협회 수천 명이 독립협회 회원들을 지금의 덕수궁 앞 서울시청 앞에서 때려잡는 그런 엄청난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황국협회 탄압을 당하면서 결국은 독립협회가 완전히 해산이 되었고, 그래서 1899년에는 더 이상 독립협회가 존재하지도 않게 됩니다. 다만 독립협회라는 외형은 없어졌지만 거기서 활동했던 수없이 많이 활동했던 이들, 만민들 있죠. 만민들. 뭐 예를 들어서 의회를 개설해달라, 또 상인 집단, 시전 상인들의 특권 상업을 지켜달라, 여성들의 권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참여했던 이 집회에 참여한 경험들이 마치 요즘의 촛불 시위라는 그런 경험으로 이어지면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다들 나가시죠? 이제 그런 맥락의 이제 애국개몽 운동이라는 형태로 그 이후에 계승이 되어 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 특집 말씀을 드리면, 자, 독립협회는 와간 파천 직후에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히 해결했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자주국권, 자강개혁,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했던 관료중심, 즉 정동구락부의 단체로서 독립신문을 창간한 이후에 독립협회라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독립협회는 영은문과 모화관을 없애면서 독립문과 독립관을 통해서 자주권의식과 또 자유민권과 자강개혁에 대한 내용의 토론 및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점점 민중개몽을 제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종이 환궁했고, 환고단에서 즉위하면서 바로 황제국, 대한제국을 선포하기에 이르죠. 그 이후에
98년에 가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건 집회입니다. 이권수호운동, 의회 설립운동, 상권수호운동, 여권, 여성권리 수호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관민공동회에선 드디어 박정형이 참석한 헌의 6조라는 걸 고정임금에게 올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런 만민들의 의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할 수 있는 의회를 개설해 달라는 운동으로 나아갔어요. 그 의회는 의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본래 중추원이라고 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를 의회 성격으로 바꿔달라는 운동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곧 보수 관료인 조병식 등의 무고로 인하여 공화국을 추구한다라는 혐의를 받아 황국협회, 즉 보부상 집단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독립협회가 완전히 해산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를 통한 의회 개설운동은 일단 중단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이후에 고종황제와 대한제국정부는 어떠한 길로 나갔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일단 쉬어가도록 합니다.